분양가가 높아지고 새 아파트가 계속 비싸게 거래되는데 앞으로 구축 아파트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볼 때는 일본과 같아질 것이다 라고 저는 보는데요. 일본은 중고주택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지어진 지 한 25년이 지난 맨션의 경우도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감가상각으로 인한 것인데 아주 오래된 주택은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중고주택이라는 겁니다. 자동차도 왜 사자마자 새 차가 헌차로 신분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감가상각이 이루어지고 중고차가 새 차보다는 싼데 아마도 우리나라 아파트도 이제는 그런 중고 시대가 돌입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20년 전에 분양한 가격보다 싸진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왜냐면 땅값이 오르니까 그런 거죠. 아파트의 감가상각이라는 것이 주택이 노후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30년 전에 3억에 분양한 것이 있다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재건축이 가능할 때는 뭐 30억도 팔렸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 정도로 오르는 것이 아니라 구아파트가 깔고 있는 땅의 가치, 그 입지의 가치로만 환산해서 값이 매겨진다는 거예요. 예전에 재건축을 한다고 하면 용적률을 많이 받아서 기존의 조합원들은 아주 적은 금액을 내고 새 아파트를 얻을 수 있고, 또 분양분을 분양해서 건축비를 뽑는 구조였잖아요. 근데 이제 재건축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5층의 아파트를 재건축하면 이게 과연 몇 층으로 올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반포 주공 아파트가 5층이었는데 그것처럼 5층짜리를 뭐 25층, 30층으로 재건축을 하면 조합의 이익이 많이 나니까 재건축을 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는 대부분 1:1 재건축이나 기존 용적률의 120% 정도로 제한되다 보니까 분담금이 많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구아파트의 경우는 입지에 따라서 감가상각이 아주 심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일본을 보니까 지난 30년 동안 주거용 건물의 월세가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거 참 신기하죠. 가격도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오르긴 올랐지만 덜 올랐어요. 주거용뿐만 아니라 상가 임대료도 거의 30년 동안 동결입니다. 오르지 않았어요. 왜 일본의 가게, 점포들을 보면 오래된 점포, 그러니까 노포들이 많이 있잖아요. 100년 된 가게들을 자주 볼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인정신 또는 맛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부동산의 월세가 오르지 않기 때문에 한 곳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할 수 있었다, 이런 부분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나라는 상가의 월세가 너무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멀쩡하게 장사를 잘하던 가게들도 하루아침에 문 닫는 경우도 많고 오래 버틸 수 있는 구조가 못 되는 거죠. 그리고 일본의 집값이 오르지 않는 이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볼 땐 그들의 월급, 소득도 오르지 않았어요. 제가 일본에 한 20년 전에 갔을 때랑 지금 최근에 갔을 때랑 그들의 월급이 거의 변한 게 없거든요. 얼마 전에 그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평균 월급은 399만 원, 일본의 평균 월급은 379만 원이다, 뭐 이런 뉴스가 났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일본을 앞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일본의 월급을 제가 얘기를 하자면 20대는 20만 원, 30대는 30만 원, 40대는 40만 원, 50대는 50만 원,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열심히 나이를 먹다 보면 월급이 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50대가 가장 부자입니다. 50대가 소득이 가장 많기도 하겠지만 그들은 자녀가 20세가 넘으면 대체적으로 독립을 시킵니다. 물론 뭐 100% 그런 건 아닙니다만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일본의 경우 웃긴 얘기 제가 하나 해드릴까요? 우리나라에서 볼 땐 정말 웃긴 얘기입니다. 만약에 20세가 넘은 딸이 거리에서 이런 피켓을 하나 이렇게 들고 뭐 키스는 5만 원, 손잡는 건 10,000원, 만약에 이런 피켓을 들고 서 있다, 이걸 아빠가 봤다 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네, 그냥 지나갑니다. 왜? 독립한 딸의 의사결정이라는 거죠. 딸의 선택에 대해 부모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아주 난리가 납니다. 집안이 발칵 뒤집어지죠. 아마도 이런 인식 때문에 일본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이긴 하지만 아시아에서는 가장 높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제가 해봤습니다. 출산율 얘기 나왔으니까 한번 짚어드리면, 일본의 출산율이 1.33명이거든요 홍콩이 0.77명, 싱가포르도 0.97명, 대만도 심각합니다. 0.87명. 우리나라는 더 심각하죠. 출산율이 0.72명입니다. 그런데 최근 24년에는 아마 아직 데이터가 안 나왔습니다만은 0.6명대이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일본의 출산율은 우리나라의 2배 정도 됩니다. 저희가 좀 더 여러분과 니즈에 맞는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구독 서비스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네이버 검색창에 페이모TV 부동산 인사이트를 검색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주택 얘기로 돌아가면, 일본은 청년 세대들은 집을 사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이 받쳐주질 않습니다. 월급이 오르고 뭘 해야 뭔가 좀 살 생각을 할 텐데 월급이 안 올랐어요. 자, 2번째는 주택 가격이 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택은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머무르는 재화, 바이가 아니라
리브인 거죠. 그래서 일본 청년 세대들은 부동산 투기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를 않습니다. 물론 뭐 최근 일본의 집값도 좀 올랐습니다. 일부 아파트는 또 상당히 비싸죠. 하지만 대다수의 일본의 주택은 여전히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예전에 버블에서 꺼지고 나서 그렇게 많이 급등하지 않았습니다. 30년 세월 동안 그랬습니다. 일본에 또 월세가 많은데요. 월세 특징은 보증금도 없고 또 집의 크기가 작고 뭐 그렇다고 해서 원룸을 선호하는 편은 아닙니다. 도쿄에서는 월세가 얼마인가 봤더니 한국 돈으로 한 7, 80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합니다. 이 정도는 도쿄에서 좀 비싼 편이죠. 왜냐면 일본 청년 세대들의 한 달 월급이 한 180만 원에서 한 200만 원 정도 되니까 월급의 3분의 1을 월세로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대다수가 투잡을 띱니다. 도쿄 외곽의 경우는 월세가 한 60만 원, 50만 원 정도 하는데요. 사실 도쿄에 살다가 외곽으로 가면 불편합니다. 외곽에 살 필요가 없다라고 느끼는 분도 많아요. 도쿄로 출퇴근을 하려면 비용이 비쌉니다. 일본의 대중교통 요금 체계가 잘 안 되어 있어요. 한국은 대중교통 이용료가 OECD 국가 중에 정말 싼 편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장 환경이 좋아요. 깨끗하죠. 뭐 버스나 지하철 타보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세계 1위라고 해도 될 정도로 좋은 편입니다. 자, 일본 집 얘기 나왔는데 일본은 집을 사면 대출을 거의 100% 해줍니다. 심지어 110%까지 대출도 가능한데 그런데 대출 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좀 유의미한 기업, 기업다운 기업에 한 5년 이상 근무를 한 사람들 정도가 돼야 대출이 쉽습니다. 물론 일본의 주택 가격은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랐죠. 하지만 여전히 우리보다는 싼 편입니다. 일본에서 집값이 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보통 타워 맨션, 높은 그러니까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져서 고층 대형 건물에 있는 주거용은 좀 가격이 오릅니다. 일본도 비싼 월세를 내느니 차라리 집을 사자 이런 분들도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집을 사는 사람이 적습니다. 집값이 계속 오를 것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빈집도 많습니다. 거의 1000만 채 정도 되는데요. 모두 도심과 좀 떨어진 교통이 안 좋은 지역에서는 빈집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도쿄 도심에는 빈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자면 도쿄 중심부에도 한 2% 정도의 빈집이 있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아마 일본과 좀 비슷한 상황이 될 것이다. 그럴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좀 교통이 어려운 지역이랄지 이런 곳은 빈집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 아파트도 정말 빈집이 많이 늘을까요? 늘어나죠. 왜냐면 지금은 분양받으려고 막 애를 쓰지만 결국 도심하고 먼 곳의 아파트 이런 곳은 사실 빈집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좀 다행스러운 것이 있다면 우리나라 수도권의 경우는 지하철이 나름대로 촘촘하게 들어서고 있죠. 수도권 외곽에 좋은 아파트 단지들도 많이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의 외곽은 빈집이 그나마 좀 덜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방의 경우는 정말 생각보다 빨리 많이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럼 대책은 없나요? 대책은 뭐 세우고는 있는데 참 어렵죠. 지방의 외곽에 있는 집을 살 때 누군가 산다면 특별히 뭐 세금을 좀 면제해주고 뭐 그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어떤 집을 살 때는 1가구 2주택, 주택으로 치지 않는 거죠. 그러면 그 지역에 집을 사서 또 주말에 가서 좀 쉬기도 하면서 그럼 그 지역의 어떤 경제 활성화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현재까지 그런 대책들이 있긴 있지만 아직 뭔가 많이 활성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앞으로 25년, 30년 이렇게 된 아파트들은 가격이 계속 떨어질까요? 글쎄 모든 아파트가 오래됐다고 해서 가격이 다 떨어진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서울 도심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랄지 뭐 도심에 있는 아파트 중에 입지가 좋은 곳이랄지 이런 것은 오래돼도 크게 떨어지진 않을 거라고 보지만 그렇다고 또 크게 오르지도 않는 시간이 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도심에서 벗어난 아파트의 경우는 오히려 가격이 감가상각이 많이 돼서 더 떨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재건축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령화가 되면서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보다 고령화 인구가 더 많아지는데 그렇게 되면 재건축을 한다고 해도 뭡니까? 분담금을 오롯이 감당해내면서 재건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많은 아파트들 중에 나중에 재건축을 한다고 하면 결국 받아줄 소비자가 있어야 가능한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이 얘기죠. 이렇게 말하는 근거는 최근에 서울 아파트 중에 지어진 지 10년 이내의 아파트 뭐 대단지랄지 좋은 아파트 단지 이런 단지가 최고가의 가격을 넘어가는 거래들이 나오는데 이런 걸 보면 알 수가 있죠. 뭐 한남더일의 경우 얼마 전에 220억에 거래가 됐다고 하는데 한남더일의 아파트 용적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120%예요. 아주 적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향후 수십 년 뒤에 재건축을 한다고 해도 그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포에 최근에 짓는 아파트들 보면 용적률이 거의 300% 됩니다. 299% 되니까. 분당 쪽을 보면 뭐 일기 신도시다 보니까 한 198%, 뭐 220% 이런 식으로 한 200% 정도 되는데, 이런 높은 용적률의 아파트들이 나중에 재건축이 가능할까요? 자, 또 한 가지. 도곡동의 타워팰리스가 용적률이 900%가 넘습니다. 이게 재건축이 가능할까요? 재건축은 가능하겠죠. 그런데 1:1 재건축을 한다고 해도 건축비가 정말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자, 그래서 아파트를 살 때 정말 잘 보고 사야 되는 거예요. 아무 아파트나 그냥 서울에 있는 것 다 사면 나중에 오를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아파트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아파트가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위치나 또는 재건축 가능성 여러 가지를 검토한 후에 선택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금융시장이 동시에 요동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은 정말 끔찍한 검은 금요일이었습니다. 미국의 다우, 나스닥, S&P 500 모조리 폭락을 했죠. 월요일을 맞은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지금 검은 월요일이 들이닥쳤습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코인 시장도 지금 패닉 상태인데요. 과연 지금 이 상황이 버블이 붕괴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전 11시 11분에 코스피에 사이드카가 발동될 정도로 폭락을 했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마이너스 5%를 넘어섰습니다. 심지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마이너스 6%까지 내렸고,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 HD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8에서 10%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 경제 세계 1위에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졌다,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공포가 확산된 것이 원인이다 라고 분석이 되고 있죠. 바로 R의 공포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연이어 터져나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경기 침체, 리세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도 미국 금리가 내려간다고 해서 우리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 라고 볼 수는 없다 라고 여러 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공포가 시작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주식시장이 정말 살벌했습니다. 500대 갑부의 자산이 순식간에 182조 정도가 증발했습니다. 날아가고 없는 거죠. 자, 미국 실업률이 약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의 불이 붙었습니다. 쏟아지는 주식 투매로 인해서 미국 증시는 이틀째 급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거 정말 세계 경제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미국에서 금리를 내린다라고 할 때 물가가 잡혀서 금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경기 침체가 오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내린다, 이런 이야기가 아주 지배적이었죠. 그래서 위험하다고들 했습니다. 그것이 사실로 나타나고 있고,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그야말로 가히 상상을 초월할 수준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한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이 오를 때 우리나라 주식은 상대적으로 덜 올랐었죠. 그런데 내릴 때는 우리나라 주식이 더 빨리, 더 크게 내립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자, 미국 주식에 투자한 분들의 손실이 지금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 주식에 투자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시장에서 잘 이기다가도 어느 한순간에 한 방에 쪽박 차는 것이 바로 주식시장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이익을 볼 때 이익을 보면서 주식 물량을 줄이고 이익치에 돈을 인출하는 그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미미합니다. 이익을 보면 이익 본 만큼 툴툴 말아서 주식량을 늘려가고 또 몰빵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어느 위기가 오면 한 방에 돈이 녹아내리는 경험, 주식 투자자라면 누구나 다 한 번씩 해보는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하락장에 정말 많은 분들이 돈을 잃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됩니다. 저도 주식을 해서 한때는 뭐 많은 돈도 벌어도 받고 많은 돈도 잃어도 본 적이 있습니다. 다들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다가 손실을 키우고 주식시장을 떠나게 되죠. 지금 그런 시장입니다. SK하이닉스의 주가를 보니까 16만 2천 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가격이 24년 2월 달의 가격입니다. 2월부터 7월 말까지 5개월 동안 내리 올랐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만에 이걸 모두 반납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때와는 다른 공포가 지금 밀려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맞이하는 경기 침체이기 때문에 보통 때와는 다른 공포라고 느낍니다. R의 공포, 이 말이 단순히 겁주는 말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경제계에서는 꽤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입니다. R의 공포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경제가 뒷걸음질 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말합니다. 부동산도 주식도 가장 우선시되는 것이 심리죠. 심리에 의해서 사고 심리에 의해서 팔게 됩니다. 그래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판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R의 공포란 뭘까요? R이라는 글자는 리세션, 경기 침체의 맨 앞 글자입니다. 리세션,
경기 후퇴를 뜻하죠. 이 말은 경제가 잠시 숨고르기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숨고르기라고 하니까 뭐 간단하게 이렇게 의미하는 듯 보이지만 어마무시한 말이 숨어 있습니다. 경기 침체라는 것은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고요, 사람들이 돈을 쓰는 것을 꺼리게 되면 당연히 기업들의 매출도 줄어들고 이익도 줄어들게 됩니다. 매출과 이익이 줄면 기업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직원을 해고하게 됩니다. 해고하고 싶지 않아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러면 실업률이 높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게 되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경제 전체가 하향 곡선을 그리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리세션, 아래 공포라고 하죠. 한마디로 경기가 후퇴하는 것을 말하니까 이 시기에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엄청난 가격 하락을 맞이할 수 있다 이겁니다. 또 그렇다면 경기 후퇴는 어떤 이유에서 발생할까요? 경기 침체로 인한 경기 후퇴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예를 들면 금융위기 같은 대형 사건이 터진다든지, 버블로 지탱해오던 경제가 무너져 버블 붕괴가 온다든지, 또는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자연재해를 당했다든지, 또는 지난번 코로나 팬데믹처럼 대규모 질병이 유행한다, 이런 것이 발생되면 경기 후퇴가 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아래 공포는 금융위기, 팬데믹, 자연재해 이런 상황이 온 상태에서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경기 후퇴의 신호가 나오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버블입니다. 버블은 결국에는 수요를 감소시키고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죠. 그러니까 버블에 올라타서 주가가 오른다든지 주택가격이 오른다든지 하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한 방에 훅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기 후퇴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만약에 오래 지속된다라고 하면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불황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요즘 기업하시는 분들 또는 자영업하시는 분들의 그 생생한 이야기를 직접 들으면 불황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또 불황이 심각해지면 다음 단계는 뭐냐면 바로 경제 공황 상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화의 가격은 시장의 논리에 맞게 올랐다가 내렸다가를 반복하면서 높이를 맞추게 되는데, 이 말의 뜻은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린다든지 인위적으로 부동산 가격의 거품을 유지하게 한다든지 이런 행위들이나 정책이 결코 우리들에게 좋은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경기 후퇴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경기 후퇴라고 판단할까요? 이거 궁금하시죠? 그것은 나라마다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 미국의 경우는 몇 달 동안 국내 총생산 GDP가 줄어들면 경기 후퇴라고 보는데요, 국내 총생산이 줄어든다 이야기는 앞에서 설명해 드린 대로 고용이 줄어든다는 뜻이기 때문에 미국이 경기 침체, 경기 후퇴를 염려하면서 주식시장이 지금 패닉에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영국의 경우는 2분기 연속 경제가 부진하면 이걸 경기 후퇴로 인식합니다.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이 특정 수준 이상 둔화되면 이걸 경기 후퇴로 간주하는 편인데, 이걸 특정하게 콕 집어서 말씀드리면 한국은행의 경기 종합지수를 기준 삼아 경기 후퇴를 진단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경기 종합지수를 보지 않더라도 우리가 체감적으로 경기 침체를 알 수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거죠. 직장을 잘 다니던 친구가 갑자기 직장을 잃었다든가, 동네 빈 상가가 하나 둘 늘어난다든가, 또 나름 잘 되던 식당이 갑자기 폐업을 한다든가, 장 보다가 야, 이거 물가가 이렇게 왜 비싸지? 라고 느낄 때, 그렇게 느끼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으면 뉴스에서 경기 침체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마트에서 장 볼 때 평소에는 안 그랬는데 물건을 집었다가 내려놓고 또 집었다가 살까 말까 망설이다가 또 내려놓고 이런 일이 생긴다면 이것은 내 소득보다 물건값이 비싸다라고 하는 징조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경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기 침체, 그리고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오를 것이다라는 심리, 과연 어느 것이 시장을 지배하게 될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세계적인 가치 투자자인 워렌 버핏이 깜짝 놀랄 행동을 했습니다. 보유하고 있던 애플 주식 절반을 매각했습니다. 2024년 들어서 다른 사람들은 주식을 사고 아파트를 살 때 버핏은 122조 원에 가까운 애플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애플 주가가 2016년부터 올해까지 한 8배 정도 뛰었는데 왜 워렌 버핏은 팔았을까요? 그것도 미국 경제에 대한 경기 침체가 우려가 된다, 본격화된다 하기 바로 직전에 팔았습니다. 시장이 그렇게 급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워렌 버핏이 주식을 팔고 나니까 미국 주식시장을 떠나려는 투자자들이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두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 부도가 나고 있다, 이렇게요. 자, 미국 시장도 버블이 지나칠 정도로 심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아파트 시장의 상황을 보면요, 2주택 이상인 분들이 내가 사는 집 한 채를 빼고 나머지 집은 팔려고 내놓은 분들이 많습니다. 이거 알고 계십니까? 적어도 제 주변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면 집값이 이렇게 다시 뛸 때가 아니면 팔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이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심리 이면에는 최근에 집값이 다시 들썩이는 게 이상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고가의 누군가가 사줄 때 정리를 하자
라는 겁니다. 그 반대로 이야기라면 집이 없던 무주택이신 분들은 서울에 아파트를 사려고 달려들고 있죠. 그 이유 역시 집값이 다시 뛴다, 분양가가 더 오른다, 공급이 부족하다, 이런 뉴스를 듣고 불안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도 미국 경기 침체 여파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지 이거 정말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워런 버핏이 보유하고 있던 애플 주식의 절반을 왜 팔아치웠을까? 우리는 그런 투자 규제의 움직임의 결과가 아닌 이유를 알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왜 부자들은 공부를 남들보다 더 많이 할까요? 제가 아는 어떤 어르신이 제게 자꾸 찾아와서 물어보십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전망하는지, 여기는 어떤지, 저기는 어떨지 자꾸 물어보시는데요. 그분이 부동산 갑부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어르신이 저보다 더 많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아니 자네 의견이 궁금하다니까 하시는 겁니다. 워런 버핏도 공부를 계속합니다. 그냥 촉으로, 감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조물주 위에 건물주를 꿈꾸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과연 그 꿈 계속 꾸어도 되는 건지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요즘 강남에서도 상가 건물들이 공실이 엄청나게 많죠. 발표되는 데이터를 봐도 느낄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발품을 직접 팔아보시면 더 확실하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오피스 공실률을 말하거나 상가 공실률을 말할 땐 중대형 건물만 데이터로 잡힌 것을 말합니다. 소형은 데이터로 보기가 어렵죠. 건물 공실률 이야기를 먼저 하자면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마곡지구 잘 아시죠? 초대형 복합시설인 원그로브라는 것이 있는데 준공을 한 달 앞두고도 공실률 100%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원그로브는 국민연금공단이 2조 3천억 원을 투자해서 만든 대규모 사업인데요.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정말 머리가 아프게 생겼다 이거죠. 국내 부동산 투자 역사상 최대 규모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기가 잘 안 될 것이다 라는 예상을 감히 하지 못했습니다. 원그로브는 지금 8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규모가 정말 엄청납니다. 연면적으로 보자면 약 46만 309제곱미터니까 여의도의 IFC몰과 좀 비슷합니다. 축구장 64개 정도를 합친 크기와 비슷하니까 어마어마한 규모죠. 자, 이렇게 큰 돈을 들여 지은 곳인데 결과는 현재까지 단 한 곳의 임차인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으로 투자금 회수를 하지 못할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사실 강서구 마곡지구는 서울의 전통적인 업무 권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오피스 빌딩 시장 상황이 정말 안 좋습니다.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인데요. 한때 초등학생들에게 미래 꿈이 뭐냐라고 물으면 건물주요 라고 대답하는 만큼 건물주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어쩌면 온 국민이 건물주의 꿈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사실 이거 좀 그렇지 않습니까? 초등학생들의 꿈이 임대료 받고 사는 게 꿈이면 이 원초적인 경제는 누가 살리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건물주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 이겁니다. 지난 2분기 서울 지역 오피스 공실률을 보니까 2분기 연속 상승했습니다. 오피스 공실률 서울 중에 어디가 가장 높을까요?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지역입니다. 놀랍게도 강남 지역인데요. 서울의 주요 업무지구로 따진다면 크게 세 권역으로 나눕니다. GBD, CBD, YBD 이렇게 나누는데요. GBD는 강남대로와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일대의 업무지구를 말하고 CBD는 광화문, 시청 주변의 종로, 중구 일대 권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YBD 그러면 여의도역을 중심으로 마포와 영등포구 일대 권역을 말하는데요. 이 중에서 강남 업무지구 GBD 공실률이 가장 높습니다. 2.7%입니다. 공실률이 2.7%면 이거 낮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숫자로 보면 2.7%지만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심각한 겁니다. 또 공급자분들은 이런 낮은 공실률을 대면서 새 건물 분양만 받으면 대박이다 라고들 하죠.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피스 공실률은요 중대형 건물의 공실을 집계로 나타내기 때문에 중소형 건물 집계는 보통 빠집니다. 이 부분을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인데요. 표영호TV 구독자님들은 오늘 이 영상 보셨으니까 이 사실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소형 빌딩의 경우 임대 수익률도 마이너스가 나고 있기 때문에 대출을 많이 받아서 건물을 산 건물주분들 이제 빚더미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간혹 신문 기사에 이런 기사 많이 실리죠. 뭐 연예인들이 건물을 사서 얼마의 이익을 봤다 뭐 이런 기사. 뭐 예를 들면 소녀시대 유리씨가 2020년에 128억을 주고 산 5층짜리 건물이 4년 새에 100억이 올랐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또 한때는 누가 한남동의 모 아파트를 50억에 사서 120억에 팔았다 뭐 이런 뉴스들을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뉴스를 보면 이런 생각들을 하시죠. 나도 빌딩 사고 싶다, 뭐 건물 사면 다 돈을 버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지만 이걸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니까 유리씨가 샀을 때가 2020년 그리고 지금의 가격이 100억 정도 올라서 한 230억 정도 된다라는 뉴스인데요. 이 건물을 유리씨가 샀을 때
채권 최고액이 126억 원이었다고 하니까 실제로 빌린 돈은 105억 정도 되겠죠. 실제 빌린 돈보다 채권 최고액이 많은 이유는 실제로 빌려준 돈보다도 한 20% 정도 더 잡아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대출을 82% 풀로 받아서 샀을 텐데요. 그동안 이자 많이 냈겠죠. 자, 이게 좀 유리씨 입장에선 다행스러운 게 뭐냐면 2020년에 샀으니까 그나마 다행인 겁니다. 현재 추정 가격이 100억 정도 올랐다. 그런데 이 얘기는 정확한 표현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막상 이 건물을 팔려고 내놓으면 당장 안 팔리거든요. 왜 안 팔리냐면 수익률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2019년, 20년에는 아파트든 빌딩이든 뭐 눈 감고 아무거나 사도 2배 이상 다 올랐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미친 듯이 오른 게 20년, 21년, 22년 초까지 올랐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21년과 22년 그때 건물을 샀다 라고 하는 분들 정말 지금 길거리로 나앉을 수밖에 없는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왜냐면 최고가에 산 분들은 임차도 안 들어옵니다. 비싸니까. 은행 이자는 매달 내야 되죠. 버틸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빚잔치를 하기 위해서 건물들을 매각하려고 매물로 내놓지만 자기가 최고가로 샀을 때 그 가격에 거기다가 은행 이자까지 얹어서 매물로 내놓기 때문에 팔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는 분들은 아, 요즘 빌딩 값이 이렇게 올랐구나 착각할 수 있겠죠. 지금 강남의 꼬마 빌딩들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공실이 너무 많습니다. 표영호 TV에서도 여러 번 보여드렸었는데요. 그리고 임차인이 있다 하더라도 수익률이 너무 낮습니다. 수익률을 평균적으로 따져보니까 오피스 투자 수익률의 경우는 1.69%, 중대형 상가의 경우가 1.09%, 소규모 상가가 0.93%, 또 집합 상가의 경우는 1.38%로 조사가 됐는데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건물 푸어, 빌딩 푸어, 상가 푸어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익률이 낮으니까 건물도 안 팔립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평균 공실률을 보니까 오피스의 경우가 8.6%, 중대형 상가가 13.8%, 소규모 상가는 8%, 그리고 집합 상가가 10% 정도로 나타났는데 이건요 언제까지나 조사된 수치일 뿐 조사가 안 된 소형까지 합치면 공실률은 우리가 상상하는 숫자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요즘 서울의 경우는 성수동이 정말 뜨거운 핫플레이스로 떠올랐는데 이렇게 반짝 핫플레이스로 뜨는 지역은 오래전부터 선점하신 분들이라면 가격 상승의 맛을 볼 수 있었겠지만 만약에 지금 최근 몇 년 전에 들어가신 분들이라면 성수동에 들어가는 순간 젠트리피케이션을 맞이할 수도 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상업용 빌딩, 수익형 부동산들이 아주 큰 폭으로 대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50%가 떨어진 가격의 건물들도 사지 않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정말 특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20년 전에 4천억 원이 넘었던 빌딩이 있습니다. 미국 뉴욕의 맨하튼 타임스퀘어 인근의 한 사무실 빌딩이었는데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침체가 딱 되면서 116억 원에 팔렸습니다.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미국 최고 중심부 맨하튼에 중심 업무지구에 있는 이 건물 지난 2006년에만 해도 매매 가격이 4,500억 원 정도 했는데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지금의 가치가 116억 원이다 이겁니다. 이거 정말 충격적인 가격이 아닐 수 없죠.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에도 오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요즘 서울 강남 땅에 오피스 빌딩이나 또는 최고급 건물을 지어서 분양하려는 곳이 많이 있죠. 부동산 관련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강남은 없어서 못 판다. 이런 얘기요.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없어서 못 판다가 아니라 있어도 사줄 경제 주체가 줄어든다 이겁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 서울 강남에는 매물로 나와 있는 꼬마 빌딩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새로 지어진 건물도 공실이 너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주가 되고 싶어서 건물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반드시 생각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수익률을 따지셔야 됩니다. 그냥 마냥 미래에는 오를 거야 라는 인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큰 코 다칩니다. 그리고 이거 한 가지를 제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매물로 나와 있는 건물들의 가격을 여러분 잘 보시면 21년, 22년 최고가를 넘어서는 매물 가격들이 있죠. 그것을 보고 그게 시세인 줄 아시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시세가 아니라 매도 희망가입니다. 서울 강남이 한때는 건물을 부수고 오피스텔을 짓거나 또는 아주 비싸게 하이엔드라 이름을 붙여서 분양만 하면 마구 달려들어서 분양 받아줬기 때문에 부동산 개발업 하시는 분들이 이 땅 저 땅 가리지 않고 사들이는 바람에 꼬마 빌딩 값이 정말 부르는 게 값이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또 그런 장면을 지켜보던 분들이 꼬마 빌딩을 아주 비싸게 사서 지금 마음고생하시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죠. 아니 아파트 값도 다시 오르는데 지금 무슨 얘기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아파트가 오르는 이유는 저는 두 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째, 공급이 앞으로 없다라는 공포 마케팅.
그리고 분양가가 더 오를 것이다라고 하는 공포 마케팅, 뉴스에서 접하는 공포로 인해서 아파트를 사려는 분들이 많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상업용 부동산은 엄청난 위기에 있다.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졸백수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나라 대졸백수가 400만 명이 넘는다, 이런 통계가 나왔죠. 통칭 백수라고 얘기하는 비경제활동 인구라는 것은 국제노동기구 ILO가 사용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쉽게 설명드리자면 그냥 노는 사람을 말합니다. 일할 능력이 있어도 놀고 일할 능력이 없어도 노는 사람이란 거죠. 최근 통계를 보니까 대졸 비경제활동 인구가 400만 명을 넘었다라고 하는데, 이 통계가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대졸 비경제활동 인구가 405만 8천 명을 넘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일도 하지 않고 구직도 하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유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 예를 들어 대학생, 가정주부, 심신미약자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정주부를 백수라고 하지를 않지 않습니까? 가정주부도 엄연히 직업이라면 직업이죠. 아이를 보살피고 가정을 돌보는 일은 직장을 갖는 일보다 더 훌륭한 일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대졸백수 405만, 이런 숫자는 단순히 백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라고 보는데요. 실제로 비경제활동 인구 중에 쉬었음이라는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전체의 약 23%인 94만 명에 불과합니다. 이걸 좀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정년퇴직을 했거나 노인으로 분류되는 65세 이상의 대학 졸업장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이 포함된 숫자가 405만 명이 조금 넘는다라는 뜻이죠. 따라서 405만 명이 청년이라는 뜻이거나 또는 최근 대학을 졸업한 대졸자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쉬었음이라는 말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일을 하다가 쉰다는 거지, 계속 노는 사람에게 쉰다라는 단어는 쓰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휴가를 간다라고 말을 할 때도 일을 하는 사람이 잠시 쉬는 휴가를 간다라는 뜻이지, 계속 노는 사람이 무슨 휴가라는 단어를 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정리를 좀 하자면, 사실 대졸백수가 400만이라는 말은 팩트 체크를 해보면 청년백수가 400만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대졸자 중에 4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쉰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400만 명의 숫자는 정확하게 경제활동 가능한 인구 중에 그냥 쉬는 사람의 대졸자가 400만 명이다라는 의미겠죠. 정작 우리나라의 청년백수, 그냥 노는 청년들은 한 130만 명 가까이 됩니다. 과연 이 130만 명의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면 구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나라 청년층 취업자는 383만 2천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작년보다 한 17만 3천 명 정도 감소했는데, 고용률 역시 0.7%포인트 떨어진 46.9%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일할 의사가 있거나 능력은 있지만 일자리를 갖지 못한 채 구직 중인 실업자는 2만 8천 명이나 증가했습니다. 실업률도 그래서 6.7%로 지난해보다 0.9% 정도 늘어났습니다. 결국 청년층 전체 인구가 감소한 것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청년층의 취업 자체가 지난해보다 더 어려워졌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다 보니까 청년들의 취업 준비 기간도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 졸업생을 두고 있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거의 50% 정도는 취업을 위해서 졸업을 미루고 휴학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고학력의 청년 실업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20대 10명 중 9명은 경제적 독립을 못함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모든 생활비를 지원받는 청년 세대가 많다는 뜻인데요. 이런 청년 세대들은 단기 알바와 같은 안정적이지 않은 일자리를 갖고 일하다가 쉬고 일하다가 쉬고 이렇게 반복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한번 빚을 지게 되면 갚을 방법이 요원한 경우가 생겨서 청년 세대들의 대출 연체율이 높아만 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뭡니까? 아파트 값이 오른다고 하니까 다시 청년 세대들이 영끌에 나선다는 것입니다. 2030 세대 영끌러들의 주담대 연체율이 4050 세대들보다 거의 2배 이상 높습니다. 자영업하는 2030 세대들도 빚에 허덕이고 또 빚을 빚으로 연명하는 청년 자영업자분들이 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튼 비경제활동 인구의 증가 이야기를 제가 드렸는데요. 이런 것이 진짜 문제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복지지원 등 비용이 늘어나면서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가계 경제도 영향을 미쳐서 결국 소비 감소, 경기 침체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환경이 우리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 있을까요? 대졸 비경제활동 인구의 증가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대졸 비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하면
이들이 안정된 수입을 얻기까지 시간이 꽤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소비층이 얇아지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비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나면 고가의 부동산을 받아줄 소비층이 사라져서 결국 중저가의 부동산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고 비경제활동 인구가 아닌 경제활동 인구의 소득은 또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싼 아파트는 더 비싸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양극화는 지역과 입지, 브랜드를 넘어서 소득 계층 간의 초양극화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양극화의 격차가 줄어드는 것이겠죠. 이상적이지 못한 이 초양극화로 가게 되면 사회 불안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가 또 불거질 수 있습니다. 요즘 그런 문제가 조금씩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청년 백수, 청년 실업의 가장 큰 문제는 뭐겠습니까? 바로 꿈입니다. 빼앗긴 꿈. 꿈을 갖고 노력을 하면 인생을 반드시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이 이젠 외면받기 시작했다.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기득권인 기성세대들은 개천에서 용난 분들이 아주 많죠. 무엇이든 꿈을 갖고 노력을 하면 이룰 수 있는 그 꿈들이 이제 젊은 청년들에게는 그 꿈의 사다리마저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젊은 세대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아파트를 영끌을 해서라도 폭등하는 아파트 값에서 이익을 좀 볼까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됐다는 것이죠. 아파트 값 말고 청년들이 도대체 어디서 꿈을 꿀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 아파트 값도 내가 산 가격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야 부를 창출할 텐데 부를 창출할 정도로 오르는 일은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면 왜 그렇게 부정적이냐 이렇게 비꼬는 분들이 아주 가끔 계시는데요. 제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시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개선하자는 긍정적인 뜻이 숨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제 댓글에 이런 내용이 가끔 있는데요. 표용호 내린다고 해서 안 샀다가 피박 썼어요. 속상해요. 제가 뭐 22년에 아파트값 내린다라고 여러분께 많이 주장을 했었죠. 그리고 실제로 22년, 23년에 아파트값이 좀 내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린다고 했는데 요즘 아파트값이 좀 오르니까 안 사고 있어서 손해봤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밑에 댓글이 제가 볼 땐 정답입니다. 뭐냐? 바보예요? 하늘에 떠있는 태양도 농부가 보는 관점하고 사막에서 관광객이 보는 관점하고 다른데 라고 써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하는 이야기의 의미를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얘기를 다시 이어가자면 먹고 사는 생계를 위해서 직장에 남은 청년 세대들은 스스로를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공노비, 산노비, 학사모 쓴 노예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부르며 좌절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청년들에게 기득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배부른 소리 그만하고 아무 일이나 좀 해라 이렇게요. 가뜩이나 일자리도 풍부하지 않은 마당에 어떤 노조는 또 자신들의 기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년을 연장하라고 파업하니까 청년들의 일자리가 없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년이 지나도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죠. 그리고 중장년층도 백수가 많아지고 있고 또 백수도 많아지지만 반대로 하루에 투잡, 쓰리잡까지 뛰어가면서 열심히 사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청년 백수가 늘어나고 꿈을 꾸고 도전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줄어드는 이 현실에 요즘 부동산 가격만 드립다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어떤 사람들은 부동산은 무조건 더 올라야 한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더 오르도록 여러 가지를 장난치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부동산은 누구나 다 알듯 시간이 흐름에 따라 우상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물가 상승분처럼 오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오르고 내리면서 커다란 파고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자산이 아니라 이제는 위험자산이 될 수 있는 곳도 있다. 이런 것을 좀 우리가 알아가면서 부동산 해야 되겠습니다.